헛똑똑 잡학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여러분, 법원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오크통의 묵직한 향이나 바닐라, 캐러멜 같은 달콤한 맛을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사실 법원의 진짜 시작은요, 맛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의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겹치고 겹쳐서 필연적으로 태어난 결과물이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지문입니다. 수많은 지역 중에 어떻게 딱 켄터키라는 곳이 세계적인 위스키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이야기의 실타래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설명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법원의 탄생은요, 어떤 천재 발명가가 짠! 하고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의 사건이 다음 사건을 밀어내면서 차례차례 이어진 거대한 원인과 결과의 사슬이었거든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도미노부터 한번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믿기 힘드시겠지만 바로 땅, 지리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700년대 후반, 미국 동부에 살던 사람들이 서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에팔레치아 산맥이라는 말 그대로 거대한 벽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지금이야 멋진 국립공원이지만 당시에는 서부로의 확장을 막는 엄청난 장애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거대한 산맥을 넘는 길이 여러 개 있었던 게 아니고 컴벌랜드 갭이라는 아주 좁은 통로가 거의 유일한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려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의 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고 그 문을 나서면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곳이 켄터키의 비옥한 땅이었던 거죠. 자, 이제 사람들이 켄터키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논사를 짓기 시작했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켄터키의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와, 옥수수가 정말 넘쳐나게 자라는 거예요. 풍년이었죠. 근데 여기서 진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남아도는 옥수수를 팔아서 돈으로 바꿀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옥수수 그 자체는요, 부피는 크고 무겁죠. 금방 썩어버리죠. 이걸 어디 멀리 가져다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증류해서 위스키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피는 확 줄고 몇 년이고 보관이 가능하고 거래하기도 훨씬 쉬워지죠. 이건 우리 고급술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경제활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당시 켄터키 개척지에서 위스키는 그냥 마시는 술이 아니었다는 거. 이게 바로 돈이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쓸 수 있는, 주머니에 넣어 다닐 수 있는 돈 말이죠. 가치를 압축해서 저장하는 수단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무언가가 돈처럼 쓰이기 시작하면 누가 가만히 안 있죠? 네, 바로 정부입니다. 당시 상황을 좀 볼게요. 이제 막 독립전쟁이 끝났어요. 당연히 나라는 빚더미에 앉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눈을 돌린 게 뭐냐? 바로 이 위스키였던 거예요. 저거 돈이 되겠는데? 하면서 세금을 딱 붙인 거죠. 이 결정 하나가 이 위스키라는 걸 전국적인 문제로 확 키워버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정착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부 도시 사람들에게야 위스키가 그냥 술이겠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바로 자기들이 땀 흘려 번 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세금을 매긴다? 이건 그냥 세금이 아니라 내 재산을 강탈해 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느껴졌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엄청난 반발이 있을 수밖에요. 자, 이제 위스키라는 상품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맞습니다. 이걸 더 큰 시장에 내다 파는 거죠. 바로 그때 켄터키가 미국의 15번째 주가 됩니다. 이게 그냥 주가 하나 늘었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이 지역이 안정되고 뭔가 큰 규모의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제도적인 판이 깔렸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럼 그 시절의 초고속도로는 뭐였을까요? 바로 강이었습니다. 강. 한번 보세요. 켄터키에서 만든 위스키를 배에 싣고 오하이오 강을 쭉 따라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거대한 미시시피 강이랑 만나죠. 그 강만 타면 어디까지 가느냐? 당시 세계적인 항구 도시였던 뉴올리언스까지 그냥 직행인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시의 물류혁명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켄터키 위스키가 드디어 대도시
뉴올리언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물건이 오가는 이 항구에서 이 술을 뭐라고 불러야 했을까요? 상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어이, 이 위스키 이거 어디서 온 거요? 물건을 구별하려면 출처가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바로 여기서 버번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버번이 처음부터 술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켄터키에 있던 버번 카운티라는 지역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위스키를 배에 실어 보내던 그 중요한 항구가 있던 곳의 이름이었죠. 이름이 붙는 과정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뉴올리언스 상인들이 그거 버번 카운티에서 온 위스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버번 카운티에서 오는 생략되고 그냥 버번 위스키, 더 줄여서는 그냥 버번이 된 겁니다. 원산지가 그대로 브랜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1820년대가 되니까 이게 그냥 사람들 입에서만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신문 광고에 떡하니 실리기 시작합니다. 버번 위스키 팝니다. 이렇게요. 인쇄물에 이름이 찍히는 순간 이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공식 브랜드가 되는 거죠. 하나의 장소가 완벽하게 술 이름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말 기가 막힌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사람들이 켄터키로 몰렸고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옥수수를 위스키로 만들었죠.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이 위스키가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요. 강이라는 물류 시스템 덕분에 큰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필요에 의해 그 출발지였던 버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졌으면 지금의 법원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아주 한참 흘러서 1964년이 되었어야 미국 의회가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버번은 미국의 고유한 제품이다. 이렇게 법으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이 술의 정체성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아주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버번의 탄생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평소에 와, 저건 어떤 천재가 만들었을까 하고 감탄하는 것들 중에 사실은 버번처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과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올지도 모릅니다.